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리 공개 방송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네, 다음 주 토요일에 부산에서 부산 시민분들을 만나볼 기회를 저희가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따뜻한 관심을 보내주시면 정말 고마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부산. 부산 중구 대청로 126번 길 12. 이러면 뭐 잘 모르실 겁니다. 중앙역 1번 출구라고 해도 가늠이 잘 안 되실 거고요. 부산영화체험박물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합니다. 자, 부산영화체험박물관은 용두산 공원 옆에 있습니다. 하여간 중앙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거리인데, 자, 부산영화체험박물관 다음 주 토요일 4월 14일 토요일 낮 2시 이곳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영화체험박물관에서 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의 한국 재벌 흑역사 상학원 북콘서트가 진행됩니다. 4월 14일 토요일 낮 2시. 아니, 부산 시민인데 부산영화체험박물관에 오지 않으면 그게 인간입니까? 예. 오늘 또 그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간 많이들 와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오시면 또 우리 이완배 기자님이 또 노래 한 곡 하신다는 소문이 있던데. 뭐 저희 회사에 도움만 된다면 춤도 추죠. 예, 여러분 이완배 기자님의 노래 실력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어제자 한겨레 신문에 단독으로 보도된 삼성 문호조 공작에 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다가 육성으로 진짜 쌍욕이 여러 번 터졌는데, 삼성이라는 존재가 정말로 살아 숨쉬는 범죄 집단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만든 기사였어요. 예. 그 기사 제목이 단독, 조기 와해 안 되면 고사, 삼성 문호조 공작 이번엔 드러나나 였고요. 예, 예. 내용은 이렇습니다. 2월 달에 검찰이 삼성의 다스소송비 드납 관련해서 삼성전자 등등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때 압수수색한 자료 중에 무려 6천 건이나 되는 노조와의 문건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6천 건이나 됩니까? 예, 그러니까 정말 더럽게 할 일이 없는 새끼들입니다. 아니, 헌법에 명시된 노동 3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있는데 노조를 와해한다고 문건을 6천 건이나 만들고 다닌답니다. 아니, 그 시간에 일을 하시라고요. 일을 안 하고 헌법 어길 문서를 6천 건이나 만들면서 자빠져 있지 마시고요. 이 한겨레 보도를 보니까 삼성 애들이 무슨 공작 집단들 같아요. 노조와해 문건에 자신들만 알아볼 수 있는 약어, 암호 이런 걸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노조는 NJ, 문제 직원은 MJ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문제군요. MJ. 네, 문제 직원. 네, 그리고 우군인 가족 직원은 KJ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가족 KJ. 네. 근데 제가 이걸 보다 피식 웃으면서 예. 옆에 이제 이정무 실장이 앉아 있는데, 야, 우리도 앞으로 삼성이나 이재용을 암호화해서 영어 약자로 부르자. JK나 JD 이런 거 어떠냐 이랬더니 JK가 뭔데? 그래서 JK는 족 같은 새끼들이라는 뜻이다. JD는 뭔데? 족도 아닌 새끼들이라는 뜻이다. 제가 이렇게 답을 해줬습니다. 예. 이 욕을 제가 계속 하면서 이 기사를 계속 봤어요. 너무나 화가 나서요. 문건에 보면 중간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 서비스 울산센터가 작성한 조직 안정화 방안이라는 문건인데요. 48명 중에 6명을 그린화하겠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린화. 네, 그린화라는 게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들을 탈퇴시킨다는 뜻인데 그걸 그린화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빨갱이들을 녹화시키겠다는 거죠. 네. 진짜 보자 하니까 이것들이 노동자들이 노조하면 다 빨갱이로 보는 겁니다. 그야말로 SBSK군요. 아, 그 무슨 뜻인가요? 예. 마음이 심쿵하고 와닿았습니다. 예. SBSK. 예. 제가 요즘 또 욕을 하기 좀 곤란한 처지라서. 예. 하여튼 뭐 인신전심 통했습니다. 예. SB. 예. 근데 이 삼성의 문호조 경영반침은 이병철 창업주 때부터 아주 유명했던 겁니다. 그렇죠. 이병철이 했다는 눈에 흙이 들어가도 노조는 안 된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김장환 목사라고 이분이 극동방송 회장인데 이 양반의 그 지론도 그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저 선배들이 그 지나가실 때 흙을 눈에 한번 집어넣어 보자. 굉장히 진지하게 논의했었대요. 그게 농담이 아니라. 참신한데요, 아이디어요. 저는 한 번도 생각 못했는데. 예. 그래서 얘네 일가들이 노조를 버러지 취급하는 건 종족 특성이에요. 제가 과거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엄삼성 일가인 신세계그룹에서 2013년에요. 이른바 이마트 노조 파괴 공작 문건이라는 게 발견이 됐어요. 이게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건데 음. 이마트가 노조 설립을 저지하기 위해서 정보 작전하듯이 작전을 펼칩니다. 기업문화팀이라는 조직을 만들고요. 그 산하에 지원본부, 실체파악조, 현장대응조, 체증조, 미행조, 면담조, 자폭조 이런 팀을 뒀다는 겁니다. 근데 자폭조는 뭐냐고요? 자폭조는요. 뭐 자폭 테러 같은 거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얘네들 국가 정복 세력 아닌가 싶어요. 음. 실체파악조. 이 조의 임무가 노조의 사기 저하였답니다. 남의 사기 저하하는데 이렇게 팀식이나 만들어가지고 뭘 꾸리고 있습니다. 예, 예. 제가 더 열받았던 건 이마트 각 점포에 해바라기 팀이라는 비밀 조직이 있었대요. 음. 웃기려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검찰 수사로 밝혀진 내용입니다. 이 해바라기 팀 하나에 씨앗조라는 게 있었는데 씨앗조는 노조의 실체 파악 담당하는 팀이었답니다. 그리고 울타리조, 요거는 노조의 집회나 시위 담당하는 팀. 제일 뚜껑 열리는 팀 이름이 제초조. 예, 그러니까 얘들 눈에는 노동조합이 잡초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제초조 이런 이름이 나오는 거죠. 예, 예, 예.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거 당연히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걸 정용진 허락 없이 가능했겠습니까? 하지만 이 사건 이후에 정용진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처벌받은 사람은 최병렬이라고요. 이마트 대표였는데 받은 형벌이 고작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5개월이었어요. 그러니까 재벌이 노조와의 공작 이런 걸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예. 이번에 검찰이 발견한 삼성의 노조와의 문건이 무려 6천 건이었다는데요. 만약에 5년 전에 이마트 노조 파괴 사건 때 검찰이 정용진을 구속했다면 삼성이 저 짓을 계속할 수 있었겠습니까? 지 사촌 동생이 할아버지 유지 받들다가 깜빵을 갔다면요. 제가 현대차그룹이 지배구조를 개편하면서 1조 원가량의 세금을 내는 게 우리 촛불혁명의 소중한 경제적 성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은 우리가 재벌들의 범죄를 제대로 응징할수록 얘들도 바보가 아닌 한 그 범죄를 멈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초조, 씨앗조, 우수점포 현금포상 이 난리들을 하면서 노조를 와해하려고 했던 신세계그룹의 공작 문건을 검찰이 다 발견하고도 고작 징역 10월, 집행유예 5개월 그것도 바지사장한테요. 이따위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이재용이 아직도 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번에 검찰이 발견했다는 그 6천 건의 노조와의 문건이요. 정말로 잘 수사해서 제대로 처벌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게 한번 제대로 처벌이 돼야 이 중세시대 분권 방식에 미친 경영이 멈추는 겁니다. 명색이 자유국가에서 기업을 한다는 자들이 헌법에 명시된 노동 3권을 대놓고 깔아뭉개고 그런 짓을 합니다. 노조하면 다 빨갱이 취급하고요. 이제 이게 좀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삼성의 무노조 경영의 개발적인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예. 삼성 무노조의 출발에 대해서 이거보다 훨씬 더 역사가 오래됐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 무노조 경영의 출발을 1977년에 벌어졌던 제1제당 미풍공장 사건으로 봅니다. 이 미풍이라는 건 미원을 따라잡기 위해서 이병철이 만들었던 백색 조미료였어요. 아, 지난번에 그 어디선가 들었는데 내가 미원만은 따라잡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이병철 씨가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생 자기 뜻대로 안 된 게 3가지가 있는데 뭐 그 중에 하나가 미원이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네. 예. 그런데 이 미풍공장 노동자들이 당시에 받았던 초임이 2176원이었고요. 1977년을 감안해도 굉장히 낮은 임금이었습니다. 이 대부분 여성 노동자분들이셨는데 예, 예. 당시에 여성 노동자들의 1인 최저 생계비가 45,000원 정도 됐고요. 라이벌이었던 미원공장 노동자들도 다 4만 원 가까이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병철은 이제 미풍공장 노동자들에게 1인 최저 생계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주고 노동자들을 착취했던 겁니다. 그러니 미원을 못 따라잡은 거 아닐까요? 그렇죠. 바보 같은 놈들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이 13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듭니다. 네. 그런데 이 노조가 와해가 돼요. 이제 회사가 노조 해체를 위해서 뭐 감금도 하고 협박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이때 기록을 보면 정말 처참합니다. 노조 지부 설립 신고서를 내는 날 노동자들을 전부 전원 강제 잔업을 시키고요. 이게 진짜 악랄한 건데요. 노조에 참여한 노동자들의 친인척들을 겁박을 해요. 그러니까 그 친인척 중에 삼성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망하게 만든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친인척들이 노동자들한테 와서 읍소를 하죠. 야 제발 노조 탈퇴해라. 너 때문에 내가 망하게 생겼다.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협박을 당한 노동자들이 11명이 결국은 노조를 탈퇴를 합니다. 예. 그런데 삼성이 얼마나 비겁한 짓을 하냐면 그렇게 협박을 해서 노조를 탈퇴하게 했으면 그냥 좀 놔둬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이 11명을 회사 식당으로 불러서 노조 탈퇴 만세 이런 걸 외치게 해요. 이걸 인간이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야. 버러지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노조를 처음 결성했던 13명의 노동자 중에 11명이 탈퇴를 하고요. 2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 2명한테 삼성이 무슨 짓을 하냐면 다른 노동자들을 시켜서 이 2명의 노동자들에게 욕을 하게 합니다. 이 진짜 비열한 짓이거든요. 노동자들을 탄압하려면 직접 하라고요. 그런데 비겁하게 노동자들끼리 서로 욕을 하게 합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노조 탈퇴를 거부했던 이 2명의 노동자를 한쪽으로 격리를 시키고요. 나머지 노동자들이 이 2사람을 지나갈 때 야, 이 미친년아 이렇게 외치도록 강요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노동자들이 2 여성 노조원에게 너 같은 년은 우리 회사에 필요 없어 라고 욕설을 퍼붓고요. 뺨도 갈기게 하고요. 머리채를 쥐고 흔들게 하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2분이 작업장에 들어설 때는 호수로 물벼락을 날리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2분의 노동자 중에 한 분은 사표를 내고 한 분은 해고가 됩니다. 아이고. 이게 바로 삼성의 문호조 신화라고 불리는 개떡 같은 그 조치의 출발이었습니다. 이때 이병철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도전은 안 된다라고 말을 했던 거죠. 사측이 시킨 거란 얘기죠. 그렇죠. 전부 다 그런 겁니다. 이후에 삼성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 어용노조를 결성하는 겁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때 삼성중공업 창원 2공장 노동자들이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는데 당시에는 복수노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노조 설립 신고를 내기 하루 전에 이미 다른 어용노조가 신고 필증을 받아가 버렸습니다. 예. 다음 해에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노동자들이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려고 했는데 역시 이미 어용노조가 접수를 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어용노조를 통해서 절대로 민주노조가 설립되는 꼴을 못 보겠다는 자세를 계속 견지를 하죠. 예. 2012년 시사주간지 시사오늘에 나온 기사를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이 기사에 당시 삼성그룹 역사상 처음으로 에버랜드 노동자 4명이 삼성노동조합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고 노조 위원장이었던 김성환 위원장의 인터뷰 대목입니다. 조금 긴데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예. 삼성 SDI 수원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김모 씨는 노조 설립을 준비하던 1999년 회사 관리자에게 납치된 후 이곳저곳을 끌려다니며 온갖 회유와 협박을 당했다고 한다. 또 삼성 SDI 부산 공장의 송모 씨도 회사 관리자들에게 납치된 뒤 너 하나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릴 수 있다는 협박을 당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삼성 관계자는 지금은 예전과 환경이 달라졌고 예전에 그런 주장이 있었다 해도 증거가 없다.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성환 위원장은 삼성은 노조 결성을 계획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납치해서 끌고 다녔다며 노조 포기 각서를 쓰도록 압박하고 회사는 무노조 경영 방침이니 사표를 쓰도록 강요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납치 감금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당사자들은 사후에도 왜 잠잠할 수밖에 없을까? 김 위원장은 당사자들에 의하면 회사 관리자들에게 2주가량 끌려다니면 공황 상태에 이른다고 한다. 제주도 종산 위로 끌려가 너 여기서 땅에 묻어도 알아줄 사람 없다는 말을 들을 때는 생명의 위협이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바로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또 노동자에 대한 탄압뿐 아니라 행정관청, 사법부, 경찰, 언론 등 총체적인 부정 세력이 삼성의 무노조 경영을 인정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매번 노동자들의 노조 신고에 한 발 앞서 사측이 어용노조를 만들 수 있는 것도 행정관청과의 결탁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어떻습니까? 이런 자들을 경영자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살인미수, 협박, 공갈, 축폭들이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진짜 황당한 게 삼성이 이 미친 짓을 한국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삼성은 이 또라이 짓을 외국에 나가서도 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개망신을 당해요. 1995년 3월에요. 삼성전자가 독일에 지사를 세웠는데 여기에서 노조 결성을 방해를 하다가 검찰 수사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독일 노동자들이 종업원 평의회라는 걸 만들려고 했는데 이 종업원 평의회는 사실 노동조합도 아니에요. 그냥 사용자 쪽하고 노동자들이 함께 모여서 노동 조건 같은 걸 협의하는 노사 공동 조직 같은 거였다고요. 근데 이것도 못하게 한다면서 삼성이 노동자들을 회유를 하고 협박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 당시 현지 독일 언론의 보도를 보면 삼성전자 한국 본사가 독일 지사에 전문을 보냈대요. 그 전문 내용이 종업원 평의회는 노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삼성의 무노조 경영 철학에 위배된다. 종업원 평의회가 설립되면 우리는 공장을 이전하거나 폐쇄할 수도 있다. 이런 협박 전문을 보냈대요.
그래서 결국 독일 종업원 평의회를 막아냅니다. 그리고 이걸 추진하던 독일 노동자 5명을 삼성이 해고해버리죠. 그런데 이게 독일 같은 나라에서 될 리가 없는 거거든요. 독일이 노동 존중 사상이 굉장히 강한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또라이 짓을 해도 왜 이렇게 국제적으로 또라이인 거냐고요. 당연히 독일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노동재판소에 제소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노동자들이 승소를 해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법원이 노동자 쪽으로 판결을 했는데도 이 또라이 짓을 계속합니다. 계속해서 노동자들한테 종업원 평의회 선거에 가담하지 않겠다 이런 각서를 내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 짓을 하냐면 회사가 주도를 해서 종업원 평의회를 먼저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던 짓, 어용노조 먼저 결성하는 이 개버릇을 안 못 주고 독일 가서도 이 짓을 또 하는 겁니다. 아, 제가 진짜 그때 이걸 보고 쪽팔려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이러니까 당연히 독일의 산별노조가 얼마나 강한데요. 산별노조가 발끈해서 삼성전자 독일 지사를 프랑크푸르트 검찰에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검찰 조사 끝에 노동법원이 또 종업원 평의회 구성을 보장하라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이상한 또라이들인지를 삼성이 혼자서 국제사회에 돌아다니면서 쇼케이스를 하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진짜 폼으로 달고 다니지 않는 한 왜 이 짓을 국제적으로 하고 다니느냐고요. 제가 삼성 문호조 이야기만 나오면 좀 과도하게 흥분을 해서 뭐 방송에서 비속어도 많이 나오고 해서 좀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왜 이 일만 다루면 많이 흥분하냐면 만약에 제가 죽기 전에 몇 가지 소원을 누군가가 이뤄준다고 하면 하고 싶은 일 중에 제일 머리에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2014년에요. 제가 과거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던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의 염호석 열사의 목숨값을 10,000분의 1이라도 저는 이재용한테 받아내고 싶어요. 그게 뭘로도 갚을 수 없지만 그 죄값을 저는 10,000분의 1이라도 받아내고 싶은 게 제 소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라는 곳 우리가 이제 TV나 에어컨 고장 났을 때 수리 요청하면 오시는 수리 노동자분들이시죠. 당연히 삼성이 지휘를 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라는 계열사를 만들고 서비스 노동자들을 이곳에 몰아넣은 다음에 노동 착취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처우가 너무나 부당해서 2013년 10월에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라는 노조를 결성을 하죠. 이때부터 삼성이 악랄한 노동조합 탄압을 시작했고요. 정식 노조가 출범을 했는데도 노조가 사측에 교섭을 요구하면 그냥 쌩을 까버립니다. 노사협의장에 안 나와요. 노조를 인정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2014년 5월 17일에 염호석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 부산 양산센터 노동자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정동진 한 공터에서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서 스스로 돌아가셔요. 그리고 유서에 그렇게 적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가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 장례를 치러주세요. 그리고 저의 유해는 남김없이 해가 뜨는 이곳 정동진에 뿌려주세요. 이렇게 유서를 남깁니다. 예. 근데 제가 왜 이때 너무 화가 났냐면 이게 대단한 요구가 아니잖아요. 그냥 내 유해를 동지들 옆에서 지켜달라. 이게 유언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삼성이 경찰 수백 명을 동원해서 염호석 열사의 시신을 강탈해 갑니다. 노조 문제가 여론화돼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개떡 같은 이유였겠죠. 예. 삼성의 문호조 원칙, 그게 염호석 열사의 목숨을 빼앗아 갔고요. 염호석 열사의 시체를 강탈해 갔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제 인생 40대 초반에 정말로 저를 정신적으로 벼랑 끝에 몰아냈던 사건이었어요. 예. 제가 이 이야기 드리면 너무 우울해지는데 염호석 열사요. 저는 이제 한 번도 이분을 뵌 적이 없는데 이분 사진을 보면 너무 잘생기셨어요. 30대 초반에 밝음이, 표정이, 화사함이 묻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젊은 분이셨습니다. 저는 이분 사진을 볼 때마다 정말로 이분의 목숨의 대가를 10,000분의 1이라도 이재용한테 받아내고 싶습니다. 이번에 검찰이 무려 6,000건에 이르는 노조와의 문건을 발견했다는데 그건 그냥 범죄가 아니고요. 헌법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책동입니다. 문호조 경영이요. 웃기지 말라고 하십시오. 반드시 철저히 수사를 해서요. 우리가 돌아가신 염호석 열사의 이름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는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의 책임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예. 부디 검찰이 정말로 잘 수사를 해주길 바라면서 오늘 삼성의 문호조 문건 발견 소식을 이렇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예. 아이고 참 할배나 애비나 새끼나
똑같네요. 정말요. 예, 이가 다글다글 갈립니다. 지 문호조 얘기만 나오고. 정말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맞는 말일까요? 전 절대 인정하지 못하는데. 이걸 3대째 이 짓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저희가 봐야 했습니까?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제가 이 대목에서는. 이재용만은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를 오늘 마무리로 하고 싶습니다. 예. 자, 이원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